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하려면 이제 사업 시행 계획서에 정관, 서류, 법이 요구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서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사업을 실질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 싶어요. 인가받는다, 신고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 싶을 때 인가받아야 돼요, 신고하면 돼요? 인가받아야 된다. 많이 해도 어렵죠, 이제.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돼요? 허가받아야 돼요. 공초에 거친 사항을 변경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돼요? 공초에 거쳐야 돼요. 기본 원칙.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신고해도 되고, 경미한 사항은 신고해도 되는데, 인가받은 사항, 기본 원칙으로 바로 물어보는 거니까, 당연히.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한다, 중지한다, 폐지한다 할 때도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다음에 경미한 사항은 신고해야 된다. 그 경미한 사항이 있는데, 저는 경미를 안 하겠다 이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해봐야 정리도 안 되고. 사업시행 계획의 내용을 또 다 알아야 되는데, 생략하는 거 하려면 원래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생략하는 것도 하는 건데 너무 많아서 안 되고. 이제 작년에는 운 좋게 제가 20보다 크면 보통은 충대하다. 근데 작년에 100분의 25%인가가 나왔어요. 이제 큰 허가를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안 거쳐도 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재수있게 걸릴 수도 있고 뭐 틀리게 되려면 뭐 별거를 바꿔서라도 틀리게 되기 때문에 그건 대비할 수가 없다. 363페이지 그 네모 아래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사업시행계획서 제출이 있으면 60일 내 인가 여부를 결정해서 시행자에게 통보해야 된다. 한번 읽어주시고, 당연히 총회 의결을 거쳐야 돼요. 사업시행계획에 대해서. 그 총회에서 얼마가 찬성해야 사업시행계획서가 의결이 되는 거예요? 출석 과반수예요? 조합원 과반수예요? 일반적인 의결은 출석 과반수, 정사관은 조합원 과반수. 그렇습니다. 정관 변경이나 사업시행계획 작성과 변경, 관리처분계획 수립과 변경은 조합원 과반수. 근데 정관 중에서 자격 같은 중요한 것은 조합원 3분의 1.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조합원 3분의 1. 그렇습니다. 364페이지. 이렇게 금방 하고 금방 까먹어도 저는 걱정을 전혀 안 해요. 뭐 정리되는 거고, 이것만 나오고 있어 시험에서 다른 거 내가 아는 거 나오지. 내가 모르는 것만 딱딱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절대. 그래서 이해한 것도 나오고요, 뭐 까먹은 것도 나오고, 또 찍어서도 맞는 거고요. 한 40점 정도 확실히 알면 다 합격이에요. 굉장히 좋은 점수 맞는 거예요. 100점 중에 40점만 거의 알면은 40점도 필요 없어요. 한 35점 확실히 알면 점수가 뭐 확실히 하는 것이 35점이면 60점 나오는 거예요, 점수가. 이건가 해서 맞는 것도 있고, 그냥 뭐 찍었는데 맞는 것도 있고, 잘못해서 맞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전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80점을 맞으려고 80%를 정확히 하려고 공부하다 보니까 과락이 나오는 거예요. 정확히 어떻게 알아요? 불가능이거든요. 80%를 정확히 한다는 것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80%를 상당한 정도 하는 것은 저 정도는 그럴지 모르겠어요. 80% 정도를. 80% 정도나 가까이서 될까 말까요, 그게 실제 시험에서. 근데 여러분 안 되는 거고.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고 강의를 하고 또 공부를 하고 또 대비를 하니까 점수가 안 나온다. 이제 지금 이런 거 까먹어도 괜찮아요. 그중에 하나만 또 생각날 수 있는 거고, 나중에 자꾸 하면 생각나는 겁니다. 자, 364페이지.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사업시행계획서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 이제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네요. 사업시행계획은. 관리처분계획은 나중에 공사한 건축물이나 주택을 어떻게 서로 나눠 가질 것인가, 분양에 관한 내용이 있고, 여기는 공사 관련된 거. 그러니까 토지 이용 계획, 건축물 배치 계획, 정비 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을 어디에 어떠한 규모로 설치할 것인가, 임시 거주시설을 어떻게 설치해서 주민들을 잠깐 철거해야 되니까 이주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임시 거주시설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세입자 주거 이주 대책이라든가, 이제 그 건축물을 비우기 때문에 가로등 설치와 같은 범죄 예방 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사업시행 계획서에 다 들어가서 이거 통과해서 인가를 받아야지 사업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임대주택 건설계획, 그리고 임대주택은 아까 100분의 30, 100분의 15, 개선사업은 30, 재개발은 15였는데 재건축은 강제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임대주택, 재건축은 제외한다 하는 말이 있고, 소형주택 건설계획, 소형주택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경우에 일정한 경우에는 용적률을 완화해주면서 60제부터 이하의 소형주택 건설 의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경우 있고,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필요한 경우 있고, 건축물의 높이, 용적률, 폐기물 처리 계획, 교육시설의 보호에 관한 계획 있어야 돼요. 공사하면 소음이라든가 먼지 같은 거 발생할 수 있죠. 그럼 이제 교육환경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때는 몇 미터? 괄호 안에 있네요.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교육시설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서 인가를 신청하게 되면 이 사업시행계획서 인가권자인 시장, 군수 등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대책에 대해서 교육감이나 또는 교육장과 협의를 해야 돼요. 협의해야 통과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리고 정비사업비에 관한 사항이 있었죠. 정비사업비가 얼마 이상 늘어날 때 3분의 2 동의받으라고요? 100분의 10 이상 늘어날 때 3분의 2 동의받으라고 했어요. 관리처분계획에도 정비사업비의 추산액과 그에 관한 부담 규모하는 게 있어요. 추산액이라는 걸 여러분 뜰 필요 없어요. 정비사업비가 여기도 있고 관리처분계획에도 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추산액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 다음에 366페이지에서는 소형주택 건설 비율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안 하겠습니다. 이제 비교하면서 종합적으로 해드리겠고 나중에 요약집에서 하겠고요. 371페이지, 371페이지. 371페이지에 그 파란색 번호 4번에 보시면 아까 지정개발자라는 게 있었어요? 못 믿을 놈 하나 있죠? 토지 등 소유자. 다른 데는 법인이거든요. 신탁업자 아니라. 그래서 믿을 놈 하나도 없다. 믿을 놈은 사람 말하는 거거든요. 법인은 믿어도 돼요. 토지 등 소유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에는 사업비에 정비사업비에 100분의 20 범위내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어요. 먹튀할지 모르니까 예치하게 해서 이제 함부로 못하게.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인데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은 좀 열악한 환경이 있어요. 재건축은 그나마 자기들이 자구책을 강구할 수가 있는데 개선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은 뭐 다른 데서 새를 산다라든가 이 곤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임시거주시설을 설치하거나 또는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 무슨 전세 보증 같은 거, 이걸 융자 알선 등을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줘야 돼요. 재건축 사업도 보통 현실적으로 그런 건 행해지지만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강제되는 거 어디요? 개선사업과 재개발 사업은 임시 거주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맞는 말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할 때 국공유지 등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은 지금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나중에 읽으면서 알 수 있는 거니까 생략하겠고. 373페이지 4번 재건축 사업에서의 매도 청구하는 게 있는데요. 재건축 사업은 누가 조합원이 된다고요? 토지 등 소유자. 앞에 무슨 말이 있는데요?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그래서 여기에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이 건축물 건축 계획 같은 것들이 다 이제 여기에 사업시행계획 있잖아요. 이거 통과됐죠? 통과했어요. 그럼 이제 사업이 거의 가시화된 거예요. 이 전에 와야 될 가능성도 많아요. 그래서 뭐하러 그거 해 그냥 보상이나 받고 말란다 이랬다는 사람이 마음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 후에 다시 물어봐요. 반대한 사람에게,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게 혹시 이 사업에 동의할 것인가 물어봐서 2개월 말미를 쳐요. 2개월 이내 확답을 촉구하면 그 2개월 이내 동의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분양시청을 통해서 조합원이 합류하는 거고, 거기서 이제 계속 반대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매도 청구해. 매도 청구. 그러면은 계속 사업을 안 할 것 같으면 우리 사업 주체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토지 건축물을 매도해라. 그래서 매도 청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부터 조합원이 못 되는 사람 있죠. 건축물만 가진 사람, 토지만 가진 사람도 여기까지 보류하고 있다가 여기서 동의하지 않은 사람과 함께 매도 청구하는 거 있지. 그래서 2번은 보지 말고 1번만 보면 네모안에 373페이지 1번 네모안에 있는 1번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자, 얘네게 그 위를 읽으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 설립이나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해야 된다. 동그라미 1번 촉구받은 토지 등 소유자는 얼마 이내에 회답을 하라고요?
2개월 이내에 회답해야 되고요. 이제 반대하거나 아니면 회답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로부터 2개월 이내에 매도 청구하는 겁니다. 30일, 2개월이 있는데 가운데 있는 2개월만 정확히 기억해 주십시오. 자, 얼마 이내에 회답해야 돼요? 2개월 이내에 회답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기간이 지나면 다시 2개월 이내에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자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 건축물만 소유한 자에게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근데 회답 기간만 잘 기억하면 정리가 될 겁니다. 관련 문제 나왔을 때. 5번 동그라미 2번. 이 주관경 개선사업이나 재개발사업 그리고 천재지변이 발생하는 경우에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정비사업을 해서 필요한 토지나 건축물 등을 수용 사용할 수가 있어요. 수용 사용할 때 무슨 법을 준용하면 돼요? 공익사업법. 그럴 때 공익사업부에서 적용할 때 사업인정 고시를 여기서 무슨 절차하고 같은 것으로 본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시제가 다른데 이게 이제 법이 지네들이 만들었으니까 그때 좀 달라졌어요. 전에 앞에서는 있었던 여기는 있은 또 했는데 374페이지 재건축 범위에 관한 특례 7번이에요. 7번. 이거 설명드리면 뭐 어렵지 않을 겁니다. 정비사업, 여기 재건축 정비사업을 해야 되는데, 재건축 정비사업을 하려면 여기는 토지 구분 소유자 얼마가 찬성해야 돼요? 4분의 3이 찬성해야 되죠? 그리고 또 각 동 구분 소유자 얼마가 찬성해야 돼요? 과반수가 찬성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 어느 한 동이, 여기는 다 찬성해서 100%. 그럼 일단 얘네 볼 건 보나마나 전체 4분의 3 됐네요. 그죠? 100%. 근데 여기서 과반수가 안 돼요. 과반수가 안 되면 이거 포함해서 사업을 못 하거든요. 전체 4분의 3 됐으니까 상관없는데 과반수 아까 하라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반대하면 사업을 하기 곤란한데 복리시설 소유자, 상가건물 소유자 반대를 한다고 쳐요. 이게 상가건물 소유자들이 한 20명 되는데 이 사람들 권리를 좀 무시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여기는 그 세대수가 막 몇백 세대 되면 얘네들하고 약간 갈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얘를 빼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여기는 특례사항이에요. 이제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그럼 니네 떨어져 나가고 우리끼리 하겠다. 토지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어요. 토지 분할. 근데 토지 분할 청구하게 되면 얘네들한테 토지 분할 하자고 그러면 협의가 되겠습니까? 또 안 되겠죠? 우리 상가니까 비싸게 쳐줘야 되지. 땅 이만큼 내놔라. 뭐 이렇게 우리 하겠다. 뭐 있다. 안 되죠? 이만큼만 가져가라. 안 되겠죠? 그럼 토지 분할 소송할 거예요. 이제 법원에 토지 분할 청구 소송을 하게 되면 청구사하면 이 소송에서 1심에서 토지분할 청구 소송을 하게 되면 아직 토지분할이 완료는 안 됐어요. 완료는 안 됐다 하더라도 소송이 이제 제기되면 어차피 우리 법에서 토지분할은 이제 허용을 해주거든요. 그럼 얘를 빼고 나머지 이 부분에서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갖추면 조합 설립 인가도 받고 거기서 조합에서 사업시행계획 인가 의결하면 사업시행계획 인가 또 해서 여기에서라도 빨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예. 토지분할 청구 소송이 진행되면 그때는 어때요? 여기 나머지에서 조합을 설립할 수도 있고 사업할 수 있다. 조합 설립하고 사업한다는 말을 그냥 뭉뚱그려 서 사업할 수 있다. 이거 이제. 근데 만약에 여기 이렇게 해서 미리 얘네들 떨어져 나간 걸로 간주하고서 사업을 진행하려면 얘네들이 전체 10분의 1 이하여야 돼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사업이 다 완료되면 10분의 1 넘어도 소송이 완료되고 나면 나머지에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소송이 끝나기 전에도 사업을 하고 싶으면 떨어져 나가는 사업이 전체 얼마 이내 해야 돼요? 10분의 1 이내 해야 되고 물론 당연하게도 떨어져 나가는 이 건축물이 토지 분할을 하고자 하는 경계선에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이 안에 있는 건축물들은 철거를 해야 되는 거고 여기 있는 것은 존치해야 되는 건데 경계선에 건축물이 있으면 안 될 것이고 당연히 그래서 뭐 시험에서 알려줄 거고 얼마 이내? 10분의 1 이내. 또 약간 재밌는 게 있는데 이게 토지가 필지가 보통 요즘의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 하나가 전체 한 필지 이렇게 구획되는 경우가 있는데 전에 이제 여러 필지가 합해져 가지고 하나의 단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하나의 필지가 있었다고 쳐 이렇게 하나의 필지가 있으면 얘를 이렇게 쪼개게 되면 여기 있는 토지 이 토지가 건축물이 있는 대지잖아요. 그죠? 건축물이 있는 대지인데 이렇게 약간 50제곱미터가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분할 제한 면적 미만이라 하더라도 분할할 수 있다. 왜냐면 얘만 쓰는 게 아니거든. 이렇게 해서 한 필지이기 때문에, 하나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거의 없는 건데, 뭐, 그럴 수도 있어서, 분할 제한 면적 미만이라 하더라도 토지를 분할할 수가 있다. 그게 자투리 땅이 아니에요. 자투리 땅일 때 금지하는 것이지. 한다고. 그 내용은 국토기획부에서 봤으니까,
이해를 좀 할 수 있을 겁니다. 374페이지. 자, 볼게요. 7번. 사업시행자나 추진위원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택단지 안에 있는 일부 토지에 대해서 건축부상 분할 제한 면적에도 불구하고 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지문 중에 맞는 말 나올 거고요. 자, 분할 제한 면적 미달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투리 땅이 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금방 그림으로 확인했어요. 하나의 주택단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거나 또는 조합 설립 동의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경우인데 2번만 볼게요. 조합 설립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분쟁이 있는 경우 이럴 때 어떻게 할 수 있다? 토지 분할 청구할 수 있다. 토지 분할 청구. 4번 볼게요. 동그라미 4번. 시장 군승은 토지 분할 청구된 경우에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나 그 위의 건축물이 다음 요건을 충족할 때는 토지 분할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합설립인가나 사업시행인가를 할 수 있다.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를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사업을 뭔가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1. 토지나 건축물과 관련된 떨어져 나가는 토지나 건축물과 관련된 토지 등 소유자가 전체 얼마 이하일 것. 10분의 1 이하일 것. 2번은 너무 당연한 거고요.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위의 건축물이 분할선상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377페이지 관리처분 계획. 관리처분 계획. 관리처분 계획은요. 분양 절차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작년에 한번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이제 우리 책에 좀 정리가 잘 안 돼 있으니까 유학집에서 해서 기억하라는 거 이것만 보시다 하고 안 봐도 될 것 같기도 한데 올해는 나중에 중요도는 좀 떨어뜨려 가지고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12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여기는 대상자가 한정적이니까 통지할 수 있죠. 그리고 일반에게도 분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분양 대상이 되는 대지나 건축물의 내역 등을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된다. 너무 당연한 말이고요. 다음 페이지. 참고사항 1번.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나 건축물에 있는 재산의 가격. 그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 있은 날 기준하는 것 이것은 기억하기 어려우니까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 평가해서 알려줘야 되겠죠. 너 이거만큼 평가됐는데 그리고 앞으로 사업하게 되면 네가 이만큼 부담할 것이다. 분담금의 추산액 이것도 알려주고요. 당연히 분양신청 기간. 분양신청 기간은 이제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가 돼야 돼요. 너무 짧아도 안 되고 너무 길어도 안 되고 30일 이상 60일 이내 되도록 한다. 동그라미 6번.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대상자가 된 날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된 날인데 기준 시점이 하나만 있어도 제가 강의를 잘 안 해요. 어려우니까. 얘는 기준이 2개가 돼버렸죠. 그렇다고 그냥 안 합니다. 자, 투기과열지구에서 그냥 괄호 밖에 있는 것만 읽어볼게요. 분양 대상자로 선정된 날부터 몇 년? 5년 이내는 또 다른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신청 못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아닌 곳에는 상관없어요. 투기과열지구에서 왜냐면 여기에 정비구역 하나 있고 정비구역 또 있는데 여기도 투기과열지구 여기도 투기과열지구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고 여기도 여기 2개 가지고 있어요. 그럼 원래 투기과열지구 하나밖에 못 하거든요. 하나. 근데 이게 이 제한이 없으면 여기서도 하나 여기서 하나 할 수 있는데 투기과열지구면 여기서 분양 대상에서 선정된 날부터 5년 이내는 여기서 못 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투기 아닌 것처럼 하지만 이런 데서 자꾸 투기 목적으로 여기저기 문화발처럼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한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못해요? 5년. 근데 상속받은 경우, 이혼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상속, 이혼, 결혼을 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의 투기과열지구에서 내가 분양 대상자가 됐는데 또 다른 투기과열지구에서 상속받은 주택이 있어서 그럼 거기서 5년 안 돼도 분양 시작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아니면 이혼을 하거나 아니 결혼하거나 이혼해서 결혼하면 여러 개 가질 수 있겠네. 자,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조치예요. 분양 신청 자격이 있는데 분양 신청 안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분양 신청 철회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언제까지 처리해야 돼요? 전까지 처리하죠. 분양 신청 기간 종료 전까지는 처리해야 되겠죠. 그리고 처리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분양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과서 토지라든가 또는 여기 있는 투기과열지구에서 5년 동안 금지되기 때문에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없는 사람 있을 수 있죠.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는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양 신청 자격 있는데 안 한 사람. 아까 분양 신청 자격 없는 사람은 매도 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고, 여기 분양 신청 자격이 있는데 분양 신청 안 한 사람들, 제외됐던가 철회했거나 안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양 신청 안 한 사람에 대해서는. 나는 왜 어디 갔지? 바로 그 네모 위에 있죠.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다음 날부터 며칠 이내에 90일 이내에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되고, 이 협의가 안 되면 그때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이제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근데 매도 청구 소송 제기하는 것은 뭐 60일 이내인데 그거는 뭐 기억을 못 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다음 날부터 며칠? 90일 이내에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된다. 왜냐 분양 신청 안 했기 때문에 뭐 이거 소유권 이전받는 게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상해 줘야 되겠죠. 90일. 그래서 이건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떠나 관다고 그랬죠? 떠나 관다고. 관리처분 다음 날 90일. 떠나가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은. 분양신청 안 하고 떠나 관다고 그랬어요. 자, 379페이지. 관리처분계획 인가. 자, 관리처분계획에는 분양 설계, 전체 아파트 몇 세대, 몇 평짜리 몇 세대를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 전체적인 내용을 하는 것이 분양 설계고, 환지 설계처럼 전체적인 내용을 하는 것이고, 분양 대상자의 주소와 성명, 뭐 당연히 있겠고요. 3번.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나 건축물의 추산액, 분양받게 되는 대지나 건축물의 추산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르지라든가, 보르지의 명세나 추산액, 처분 방법이 있는데, 일반 분양분, 이런 것들이 사업 경비로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보르지, 채비지하고 비슷한 성격을 가진 거죠. 환지에서 공부했잖아요, 우리가. 보르지, 채비지. 그죠? 그리고 무슨 임대주택, 이런 것들도, 보르지에 해당될 수 있고, 우리가 돌려받는 거 아닌 것은 다 보르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보르지라는 용어는 여기는 건축물이지만 그 환지에서 그냥 그 용어를, 그 개념을 차용한 것이지 꼭 땅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분양받지 않는 것들을 다 건축물이든 토지든 뭐라고요? 보르지 이렇게 표현 써서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있어야 되겠고. 5번.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명세와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 있은 날 기준으로 한 가격. 언제 한 가격은 몰라야 되는데, 자, 분양받게 되는 대지나 건축물의 가격이 있어야 되겠죠. 그 추산액 썼지만 그냥 가격이라고 읽어도 상관없어요. 종전 토지나 건축물 평가액이 있어야 되겠죠. 이걸 통해서 청산을 해야 되잖아, 나중에. 그죠? 부족한, 과부족 부분을 여기서 소유권이자면 청산 결정해서 지급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환지계획으로 친다면 청산 대상 토지 명세나 마찬가지예요. 비슷하죠? 다 똑같은 이치거든요. 내가 많이 있었는데 적게 받으면 나중에 청산금 받아야 되고, 내가 적은 가지고 있었는데 더 비싼 아파트를 받았으면 청산금을 내가 사업시행에 교부해야 되고 하는 것이니까, 여기 이제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 환지처럼 여기서 청산금 결정해서 이제 이것이 해결되면 소유권 이전 고시하는 거예요. 그럼 소유권 이전 고시한 다음 날 소유권이 이전된다. 다음 날 이전되는 거지. 등기해야 되겠죠? 지체 없이 등기해야 돼요. 환지는 14일 이내만 하면 되는데, 여기는 주택이 있기 때문에 뭐 대출도 받는 경우도 많을 것이고요. 또 이것이 굉장히 긴급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여기는 14일 아니고 지체 없이 이제 등기를 신청하거나 촉탁해야 된다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게 되는 대지나 건축물의 추산액이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여기 보르지에 해당되는 일반 분양분, 무슨 복리시설이라든가 부대시설, 임대주택 이런 것도 우리가 받는 거 아니니까 보르지 이런 표현을 쓴 거지.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것이고, 다음에 6번 같은 정비사업비의 추산액과 이 사업비 명목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들이 부담해. 이 정비사업비가 많으면 많이 부담해야 되고, 적으면 적게 부담하겠죠? 부담금의 규모, 부담 시기 하는 게 있어야 되겠고요. 분양 대상자의 종전 토지나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말고 다른 권리도 있을 수 있죠. 청산할 때 다 감안을 해야 되겠죠? 뭐 지상권, 전세권 있는 것도 역시 다. 그러니까 어때요? 5호는 토지나 건축물 소유권에 관한 그런 권리를 평가했다면, 여기 이제 뭐 지상권 등에 관한 그런 권리도 평가를 해줘야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세입자별 손실 보상을 위한 권리 뭉자 평가에 지금 읽으면서 그냥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처럼 분양과 관련된 이제 권리 관계에 관한 내용들, 청산과 관련 내용들이 관리처분계획에 있고, 건축물 건축 관련 각종 계획과 대책은 이제 사업 시행 계획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계획에는 전부 다 뒤에 끝나는 말들이 계획 대책, 계획 대책, 계획 대책 이렇게 돼 있어요.
정비사업비는 있어요. 사업시행계획도. 여기도 정비사업비 있죠? 정비사업비에 초산액과 분담 규모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사업시행계획에도 건축물 철거 계획이 있는데, 이 관리처분계획에도 건축물 철거 계획이 비슷한 내용인데 우리 책에는 없지만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381페이지 381페이지에 위에 있는 네모 3번에 보시면 정비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한 거 그랬죠? 지상권자에게 분양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재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주관경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에서 지상권자가 토지 등 소유자이긴 하지만 이 사람한테 분양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네모 밑에 니은 보면 재건축 사업의 관리 처분은 다음 방법에 따르는데 다만 조합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관리 처분의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재건축 사업이 좀 사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했죠? 그래서 재산권 행사의 성격에 관해서 전원이 동의하면 그 내용을 달리할 수도 있다. 전원 등에 약간 비슷한 것이요. 뭐 똑같은 건 아니지만 맥락이 비슷한 것이 도시개발 사업에서도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평균 토지 부담률을 60을 초과해서 정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있는데 같은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맥락이 있죠. 이제 그러니까 내부 규율 같은 것들을 사적인 성격 개인의 재산권 행사의 성격이 강할 때는 자기들이 스스로 정할 수도 있다는 말이 되는 거지. 이제 여기 관리처분의 기준 한 것은 뭐 시간이 될 때 간단히 언급하면 나중에 왜 기억하는 거 아닌데 언급하겠고요. 다음 페이지 382페이지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 1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1번 쉬운 거니까 종전 382페이지 맨 밑에 있는 거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면적, 이용 상황,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지나 건축물이 균형 있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면적, 이용 상황, 환경 외울 사항 아니에요. 외울 필요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합리적으로 배분하라 이런 취지예요. 여기 있는 것과 뭐 위지면 토수리완 여기는 또 면적, 이용 상황, 환경만 있다.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라고 있는데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혀 환지와 관련해서 비교 안 해도 되고요.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나 좁거나 넓은 건축물은 너무 좁은 것은 넓히거나 좁혀서 대지나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맞겠죠? 그리고 너무 좁은 토지나 건축물을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 후에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이게 환지로 친다면 환지 제외하겠다. 이거 과소토지의 경우에. 그죠?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 후에 분할된 토지니까 언제 분할됐어요? 후에 됐죠. 후에 했을 때는 보호받지 못할 수가 있죠. 환지도 마찬가지예요. 후에 하나가 여러 개로 됐다. 또는 뭐 하나의 단독주택을 다가구로 바꿨다. 뭐 이런 경우에는 현금으로 청산하거나 환지를 제외할 수 있거든요. 똑같은 말이에요. 재해나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할 필요가 있을 때는 너무 좁은 토지를 넓혀 토지를 가름하여 보상하거나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에 있는 대지의 공유 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재해나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거 뭐 볼 필요도 없고요. 너무 좁은 것은 좀 넓혀줄 수 있고 또 토지에 대해서 입주한지 하듯이 건축물을 공급할 수 있고 그런 정도 취지라고 보시고 읽으면 되겠고 분양설계 아까 관리처분계획에 분양설계가 있어야 되겠죠. 분양설계의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조합원 분양분은 몇 세대이고 일반 분양분은 몇 세대인가 이것들이거든요. 근데 분양시험을 우리가 해야지 분양 설계하죠. 조합원 분양분. 일반 분양분이 어디서 나와요? 조합원에게 분양한 건 나머지가 일반 분양분이기 때문에 아까 일반 분양분 숫자 같은 거 있어야 되겠죠? 환지에. 네.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분양신청 기간이 끝난 날을 기준해서 수립한다. 당연하고. 관리처분계획은 언제 수립해야 돼요? 분양신청 기간에 하는 게 아니고 분양신청 기간 끝난 날 기준해서 조합원이 얼마, 일반 분양은 그럼 얼마 할 것인가 이런 계획들이 나올 겁니다. 1세대나 한 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 몇 개를 공급한다고 했어요? 1주택을 공급한다.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은 한 명이 여러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여러 개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몇 개를 공급해요? 하나. 1주택.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세대는 한 명으로 취급한다고 했어요. 자, 한 사람이 여러 개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여러 사람이 하나 가지고 있을 때 몇 개죠? 그냥 하나죠. 하나.
그런데 7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험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앞에 있는 것도 지문에 나올 수 있고 다음의 경우에는 각각에 따른다 그랬습니다. 1번 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383페이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그런데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어디에 있으면 안 돼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지 않아야 됩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고 과밀 억제권역도 아니다. 그리고 니은 근로자의 숙소나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그럴 때도 역시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고 국가나 지자체나 토지택공사다. 역시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고 우리 책이 없는데 하나 더 요약집에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하는데 뭐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 토지택공사 등은 투기 목적으로 소유할 가능성이 별로 없죠. 가진 수만큼 줘도 뭐 그렇게 불공평하지 않죠. 근로자 숙소도 마찬가지였죠. 근로자 숙소에 대해서 이거를 1주택만 공급한다. 근로자들이 길거리에 쫓겨나는데 당연히 안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투정부리면 몇 개 줘요? 투정부리면 하나밖에 안 줘요. 요즘에 그러니까 뭐 해밍턴이 벤틀리 투정부리니까 자꾸 교육시키는데 어제도 보니까 뭐라고 투정부리면 하나밖에 안 줘요. 애는 뭐 여러 개 줄지 몰라도 아파트 하나.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은 하나. 근데 투기과열지구나 조정이 아니야. 일단 투정이 아니고 어디가 아닐 때? 과밀 억제권역이 아닐 때. 투정은 일단 아니고 투정부리면 안 되니까. 과밀 억제권역이 아니다. 그럴 때는 이제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고 투정 아니고 과밀 억제권역이다 그러면요. 그럼 이제 3개까지 줄 수 있어요. 과밀 억제권역이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은 무조건 하나고 재건축에서 투정을 하고 과밀 억제권역이다 그럼 몇 개? 3개까지 줄 수 있고 과밀 억제권역이 아니다 그럼 이제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고 그래서 중요하니까 좀 써드릴까요? 관리처분 계획에서 이게 저 앞에서 재건축구에서 주택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 이래도 원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다주택이라고 할까?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럴 때도 몇 개를 공급한다고 얘한테? 1주택. 그리고 여러 사람이 하나 가지고 있어도 당연히 하나 주는 거고 그런데 재건축은 틀리게 않네요. 재건축에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이다. 그럼 몇 개를 준다고요? 1주택을 주는데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면서 과밀 억제권역이다. 그러면은 3주택.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보다는 과밀 억제권역도 아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이것이고 이제 재건축이고요. 재건축이든 아니든 간에 만약 근로자의 숙소다. 그러면 가진 주택수만큼 공급하게 되고 국가나 지자체다. 역시 가진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고 이거예요. 이제 얘네들 뭐 재건축인가 여부를 떠나는 거고 재건축에서 이제 개인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여러 개 받을 수 있다는 게 개인이라 하더라도 재건축은 굉장히 사적인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투정부리면 몇 개요? 하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은 그냥 하나예요. 투정이 아니면서 과밀이면 3주택까지. 둘 다 아니면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도 아니고 조정지역도 아니고 과밀 억제권역도 아니다. 그럴 때 이제 3주택만큼 공급할 수 있고 이거 재건축이고요. 재건축이든 아니든 간에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이 관리처분 계획이 평가돼 있습니까? 평가돼 있죠. 그래서 그 가격 범위 내에서 2주택 공급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종전을 내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 범위 내에서도 2주택 공급할 수 있고 그래서 가격이나 면적 범위 내에서 몇 개? 2주택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뭐 가면 쓰면 두 개, 얼굴이 두 개다 하는 거고. 작은 2주택 중에 하나는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주택을 공급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해서 공급받은 관리처분 계획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사진제 보면은 정리하겠으니까 동그라미 2번은 기억, 니은, 디귿 봤고요. 동그라미 3번 사업 시행계획 인가 고시 있은 기준하는 가격 범위 내에서 또는 종전주택의 주거 전용 범위 내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그중 하나는 이제 60 이하의 소형주택. 동그라미 4번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 사업이다. 토지 등 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수 범위에서 몇 개까지? 3주택까지. 물론 무엇이면 안 돼요? 투정부리면 안 되고 투기나 과밀
투기나 조정 대상이 아닐 때 과밀력적 권역은 3주택까지. 좀 섞여 있는데, 이렇게 해서 1, 3, 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몇 번 하면 이제 될 겁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384페이지. 사업시행 계획은 60일 이내 인가 여부 결정하는데, 관리처분 계획은 30일 이내 인가 여부 결정해서 통지해야 돼요. 며칠? 30일. 그런데 이 관리처분 계획은 중요한 게 우리의 권리관계가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게. 그죠? 분양 대상자의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 분양받게 된 대지나 건축물의 추산액, 우리의 정비사업의 추산액과 분담 규모 이런 것들이 있어요. 소유권 이의 권리관계 같은 것들이 평가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해요, 이것은. 근데 얘를 여기도 물론 사업계획에도 중요하지만 요거에 되는 것을 여기 다수가 지멋대로 처리해가지고요, 소수의 권리를 부당하게 가격 같은 거, 뭐 상가 건물 굉장히 싸게 하고 잘못 평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다 타당성 검증 제도가 있어요. 관리처분 계획에 타당성 검증 절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타당성 검증은요, 기계적으로 제가 볼게요. 여기 정비사업비 있다고 했죠? 사업시행 계획에 있어요. 여기 정비사업비 추산액이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100분의 10 이상 증가했어요. 타당성 검증을 요청해야 돼요, 시장 군수 등이. 아까 이 안에서 100분의 10 늘어날 때는 이제 조합은 의결할 때 3분의 2 동의 받으라는 거고, 그거 별개로 여기 왔더니 여기서 100억이었는데 정비사업 추산이 110억으로 늘어났어요. 부당하게 늘 수도 있거든요. 뭐 정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시장군수 등이 이거 관리처분계획 인가하기 전에 전문기관에게 타당성 검증을 요청해서 과연 여기서 110억으로 늘어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가 확인해서 정당하면 인가해주고, 부당하면 인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제. 근데 30일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타당성 검증을 하면 시간이 더 걸리겠죠. 그럼 60일 내에 인가해주면 돼요. 그때 타당성 검증하게 되면. 자, 또 하나, 여기서 분양 신청할 때 분양 신청을 위한 통지를 해줘요. 이제 사람들에게, 그 분양 대상자에게 통지해주고, 일간신문에서 공고한다고 했죠. 통지해주면서 그 분양 신청할 그 조합원들에게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을 평가한 액수, 그것도 통지해주고요. 그리고 분담금의 추산액도 통지를 해줘요. 그래야 내가 분양시 할지 말지 결정할 거 아니겠어요. 아파트 가치는 뭐 별로 안 되는데 나한테 분담을 뭐 3억 해라 이러면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결정해야 되니까 이 분담금의 추산액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분양 신청 기간이라든가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이 있어요. 다 외울 수 없으니까 몇 가지 봤어, 잠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에서 걸리면 좋은 거고, 이해가 된 것들 억지로 외우는 게 아니고, 뭐 다 기억이 나는 건 아닐 겁니다. 근데 여기 분담금의 추산액 알려줬는데 여기서 너 1억 내면 돼. 그럼 50평짜리 아파트 받을 수 있어. 옛날에 아파트 있었지만 평가해서. 근데 여기 왔더니 아까 정비사업비 있었잖아. 여기 정비사업비 추산액이고 조합원의 분담 규모가 있었거든요. 또 분담 규모 여기서 다 확정을 해줘요. 이거에 뭐가 1억 2천이 됐어요. 1억 2천만 원. 얼마 이상 증가했어요? 100분의 20 이상 증가하면. 그래서 분양 신청 통지하면서 통지한 분담금의 추산액보다 관리처분 계획에서 조합원의 분담금이 100분의 20 이상 증가했다. 과연 이것이 타당한가요?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을 해야 돼요. 시장 군수 등이 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법에서 이럴 때는 해라 이렇게 한 것이고, 또 여기에서 이제 관리처분 계획에 뭐 100분의 20 안 늘었고 100분의 10 안 늘었어도 내 권리가 너무나 좀 무시당한 것 같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거든요. 여기서는 네 아파트 뭐 이 정도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뭐 가격 같은 것들이 만족스럽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시장군수 등에게 그리고 이제 일단은 이거 통과하려면 조합원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되고, 그죠? 과반 찬성인데 나는 반대를 했어요. 내가 권리가 너무 뭐 부당하게 된 것 같아서, 내 아파트 너무 싸게 된 것 같아서 반대를 했는데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되거든. 그래도 다시 한번 따질 수 있는 절차가 있어요. 우리가 시장 군수등에게 이 관리처분 계획이요, 이 다수가 이걸 했지만 이 자기들 이익만 취하고 우리 뒤에 있는 아파트 동에 있는 우리 주민들은 너무나 박대했습니다, 홀대했습니다. 이거 과연 타당한지 검증 한번 해주세요. 할 수가 있어요. 5분의 1 이상이 요구할 수 있어. 5분의 1. 그러니까 조합 총회도 5분의 1 소집 요구할 수 있거든요, 소수가. 근데 얼마가 요구할 수 있어요? 타당성 검증을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타당성 검증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무엇인가 할 때는 뭐뭐 하기 전까지인데, 이거 아까 30일 이내에 원래는 그 인가 여부 결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30일. 그래서 이 사람은 5분의 1이 가만히 있다가 29일쯤 돼서 이거 타당성 검증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한 날부터 15일 이내 해야 돼요. 15일 이내.
그래서 100분의 20, 100분의 10, 100분의 20, 5분의 1도 100분의 20이에요. 또 분수 또 해보면은. 그래서 또 그렇게도 한번 비교해보고. 며칠 이내 해야 돼요? 15일 이내.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면요, 본래는 타당성금 요청한 자에게 뭔가 이렇게 돈을 내라고 하는 경우가 거의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사업 시행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타당성 검증 요청한 그런 이유는 그 사업 시행자에게 규칙 사유가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시행자에게 부담시켜야 됩니다. 이제 부담하게 할 수 있죠. 시행자에게. 요청한 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게 아니고 시행자에게 부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맨 위에 30일 이내에 하는 게 있고, 이제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면 60일 이내에 하는 게 있고, 이건 시행자의 규칙 사유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시행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요청한 자에게 하는 게 아니고, 요청이 그 3번에 있잖아요. 네모 안에. 조합원 5분 이상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타당성 검증을 요청한 경우, 우리가 그동안은 요청한 자에게 이랬지만 여기서는 요청한 자가 아니고 시행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사람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요청한 사람. 그리고 이제 정비사업비가 얼마 이상 증가했어요?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사업 시행 계획이 있는 것이 관리처분계획에 왔더니 100분의 10 이상 증가했어요. 분양 통지하면서 알려준 분담금의 추산액이 관리처분계획에서 관리처분계획에 있는 분담금의 추산액보다 얼마 이상 증가했어요? 100분의 20 이상 증가한 경우. 이럴 때는 타당성 검증을 요청해야 한다 했고요. 385페이지 맨 위에 몇 번 했기 때문에 지금쯤은 여러분들 쉽게 읽을 수 있는데, 분양 신청을 받고 나머지가 있어요. 나머지 자녀분. 자녀분은 자녀한테 주는 게 아니고 남은 거 누구한테? 일반에게 분양할 수 있다. 당연하죠. 너무 쉽게 읽을 수 있죠. 이제 386페이지 파란색 번호 10번입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이제 공사를 하겠죠. 공사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철거해야 되죠. 철거해야 되니까 더 이상 사용 수익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안 되는데, 공사를 일시에 다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다 할 수도 있겠지만, 한꺼번에 다 하진 않으면, 이제, 시행자의 동의를 받으면 사용 수익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떠나간다고 하는 사람 있죠? 떠나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 보상 절차가 완료가 안 되면 굳이 비워줄 필요 없어요. 분양 신청 안 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손실보상에 관한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라든가 시행자의 동의를 받으면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후에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원칙하에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다음에 철거해야 되는 거예요. 순서상으로. 그죠? 근데 이게 우리가 뭐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사유로도 정비사업을 하고 그랬잖아요. 노후불량 건축물이잖아요. 그죠? 당장 무너질 것 같아요. 이게 붕괴 등의 우려,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요. 그럴 때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전이라 하더라도 철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내 동의 받아야 돼요. 건축물 소유자 동의 받고 철거해야 돼요. 그리고 시장 군수 등의 승인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는 철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건은 꼭 기억 못해도 돼요. 뭐 동의라든가 승인 같은 요건은 꼭 기억 못해도, 자, 그냥 크게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다음에 철거하니까 사용 수익 못하는 게 원칙. 근데 예외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다. 공사를 한꺼번에 할 거 아니니까. 자,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후에 철거하는 것이 원칙. 그런데 그 전에 철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노후불량 상태가 너무나 지나칠 때 있을 수 있죠. 자, 그래서 386페이지 10번에 있는 겁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종전 토지나 건축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다. 그런데 네모 안에 시행자 동의받고 또는 동의받은 경우 또는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에 철거하는 것이 원칙. 그런데 동그라미 3번. 시장 군수의 허가 그리고 건축물 소유자 동의를 받아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범죄 발생 우려가 있다. 이럴 때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도 철거할 수 있다. 387페이지 파란색 번호 6번. 큰 번호 6번에 1번.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는 사업 완료하면 준공인가 받아야 되겠죠? 완료하기 전에 준공인가 받을 수 있어요? 준공사 완료하기 전에 받을 수 있어요? 있죠? 공사가 끝난 구획별로, 구간별로 할 수도 있죠? 그래서 388페이지 동그라미 7번. 7번. 시장 군수 등은 준공인가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에 충족할 때는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허가할 수 있고, 그때 사용 허가할 때는
아파트라면 동별로도 할 수 있고 세대별로도 할 수 있고요. 세대별로. 이건 주택부에 똑같은 말이 나와요. 동별로, 세대별로. 그리고 이제 만약에 뭐 환지를 한다면 환지가 끝난 구획별로, 토지의 구획별로 사용 허가를 할 수 있더라 하는 것이고. 그 밑에 파란색 번호 2번 정비구역 지정은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다음날 해지가 돼요. 이제 정비구역 아니에요. 공사 다 끝나고 나면. 관리처분 방식일 때는 준공인가 후에 뭘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돼, 이거. 소유권 이전 절차. 그래서 이전 고시 있은 다음날 해지가 됩니다. 그냥 일반 방식은 준공인가 다음날 해지가 되는데, 소유권, 요거, 우리가 환지에서도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날 해지된다, 이거 공부했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이도 뭐 해야 돼요? 관리처분 방식에 따른 정비사업은 이전 고시 있은 다음날 해지된다. 이전 고시. 그리고, 이전 고시가 정비구역 해제돼도 동그라미 2번,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말 있죠? 조합은 당장 해제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조합도 마찬가지예요. 뭐 해야 돼요? 청산금 지급 징수 같은 절차 아직 남았어요. 그죠? 사업시행자 없어지면 안 돼, 아직까지.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음 페이지 4번, 이전고시. 이전고시. 1. 사업시행자는 공사 완료에 따른 고시가 있으면 대지 확정 측량을 하고, 이거는 앞에서 본 건데,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그냥. 토지 분할 절차를 거쳐 관리처분 계획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나 건축물 소유권을 이전해야 된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에 이 경우 대지나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언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 소유권을 취득한다.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환지를 종전 토지로 본다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튼 그것만 읽으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390페이지 뭐 다 앞에서 다 한 것들이네요. 청산금 동그라미 1번 대지나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다. 그럼 돈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행자가 징수하거나 또는 시행자가 지급을 해야 된다. 차액을. 양괄호 2번 동그라미 2번 분할 징수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없다? 분할 동그라미 2번에 분할 있죠? 분할. 이거 뭐 다 되고. 그다음에 양괄호 2번 이거를 지급해야 될 자가 시행자에게 지급을 안 한다. 그럴 때는 강제징수는 시장군수 할 수 있는데 시장군수 아닐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장군수 등에게 강제징수를 위탁할 수 있고 위탁하게 되면 징수한 금액 얼마 지급하라고 했어요? 100분의 4. 도시개발법에서 공부한 거 그대로 갖다 써먹는 겁니다. 그 동그라미 3번 소멸시 몇 년? 5년. 청산금 지급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는 이전 고시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자면 소멸한다.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저당권을 설정한 자가 청산금 받을 그에 상응하는 청산금을 받을 그런 채무자에게 청산금 지급하기 전에 압류하면 저당권을 그 청산금에 대신 행사할 수 있다. 언제까지 압류하라고 했어요? 전에 압류하라고 했지? 그냥 전에만 읽으면 된다고 했어요, 제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받고 뒤에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제가 오늘 시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좀 빨랐는데 유학집에서는 막 잔가지가 없으니까 좀 빨리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부터. 자, 복수 문제 빨리 풀어보자 한번. 복수 문제. 자, 1번 정비법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있어요. 녹지, 공원, 공공공지 이런 것들은 정비기반시설 맞습니다. 공동구, 전기, 난방, 공급시설 이런 것들 다 공동구에 정비기반시설이에요. 비상대피시설 정비기반시설입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놀마장은 뭐예요? 공동이용시설. 공동이용시설. 이렇게 해서 1, 2, 3, 4를 모르더라도 5번 갖고 찾을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돼요. 계속. 2번 정비사업 시행 방식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은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 복리시설이나 오피스텔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재건축 사업.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오피스텔은 얼마? 100분의
30이네. 어디서만 되죠? 준주거적이나 상업적. 환지로 공급하는 재건축 사업 돼요? 안 되죠. 재건축 사업은 관리처분 방식만 되지 환지는 의미가 없다고 했어요. 정비구역의 전부나 일부를 수용해서 주택을 건설한 후에 토지 등 소유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법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또는 이걸 혼용하는 방법. 주관경 개선 사업은 혼용도 됩니다. 되고. 정비구역의 전부를 수용해서 주택을 건설한 후에 토지 등 소유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법의 주관경 개선사업. 그러니까 3번은 이제 혼용을 말한 것이고 4번은 그냥 수용만 전부하는 거고 가능하고.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방법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의 재개발사업. 가능하죠? 재개발은 관리처분 방식과 환지, 환관 됐죠. 3번 기본계획이나 정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대도시 시장은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아요? 대도시는 사업할 곳이 많죠. 다 50만 이상이니까 그래서 생략 못하고 대도시가 아닌 시만 그런 거죠. 그러니까 1번 틀렸죠.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맞아요? 맞죠. 시장이나 군수는 도지사의 승인 없이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맞아요? 맞죠. 정비계획과 정비구역 지정은 시장 군수도 그냥 할 수 있어요. 4번도 시장인 군수는 도지사 승인 없이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주택수급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를 위해서 정비사업으로 건설된 주택에 대해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100분의 90 이하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대주택이나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 등을 정비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맞는 말이고. 자, 개선사업은 얼마? 국민규모 100분의 90. 재개발은 100분의 80. 재건축은 100분의 60. 그리고 임대주택은 100분의 30. 재개발은 100분의 15예요. 재건축은 강제 규정 없습니다. 4번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위반권자는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 계획에 따른 재건축 사업의 정비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하면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된다. 자, 정비기본계획에는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 계획에 따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그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가 되면 안전진단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할지 말지 위반할지 말지 결정해야 돼요. 맞는 말이고. 얘네들이 안 하면 우리들이 정비계획 위반 제한을 위해서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할 수 있고 얼마 이상이? 10분의 1 이상이 동의로.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해서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됐다. 얘는 꼭 노후불량 건축물일 필요가 없어요. 이건 정비구역에 포함될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위반권자는 현지 조사 등을 통해서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 마감, 설비 노후도,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해서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노후불량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실시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정비계획의 위반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장에게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국장에게 하는 것은 임의적인 절차예요. 국장이 요구하면 시도지사가 이제 제출하는 것이고 위반권자는 이제 별별은 제출할 필요 없고 시장 군수구청장이 특광도지사에게 제출한다 그랬습니다. 명확한 연결고리는 모르더라도 국장에게 제출한 것은 필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보고는 필수, 보고는.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구역 정하면 이제 보고는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안전진단 결과 적정성 여부의 검토를 의뢰할 수 있고 이 비용은 시도지사가 부담해야 됩니다. 5번 틀린 것은 조합을 설립할 때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위원장을 포함한 5명 맞네요. 5인 이상의 위원 및 운영 규정에 대해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장 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변경하거나 설계자를 선정, 변경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비사업을 위한 준비 업무 같은 거 하는 게 추진위원회가 이렇게 준비 업무. 시공자 선정은 안 돼요. 시공자는 너무나도 민감한 문제이고 당연히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죠. 경제 입찰 시켜야 되고 그것은 이제 조합 총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시공자는. 시공자 선정은 안 됩니다. 설계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부수적인 일을 할 수 있고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 주택단지 외의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경우에는 주택단지 외의 지역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얼마 이상? 4분의 3.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주택단지 안에 있는 공동주택 각 동별 구분수자 과반수, 주택단지 안에 있는 전체 구분수자 4분의 3 및 토지면적 4분의 3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맞네요. 5번 정비사업의 투명성, 효율성 등을 위해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시행 과정을 지원하는 경우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죠? 공공 지원할 때 안 할 수 있고. 6번 청산금, 틀린 것은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시장 군수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이해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장 군수가 아닐 때는 강제 징수를 못하기 때문에 시장 군수에게 강제 징수를 위탁할 수는 있어요. 그럼 징수한 금액 얼마? 100분의 4 지급해야 되고. 청산금 같은 공법상의 권리의 채권 소멸시효는 몇 년이에요? 5년. 다만 이제 도시개발채권에서 이자는 2년 있어요. 이자만. 그냥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5년입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부터 확정돼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 진행도 소유권 이전 고시일이 아니고 다음 날부터 진행되는 거고요. 사업시행자는 정관이나 총회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 고시 있기 전이라 하더라도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에서 유치해서 보시면 돼요. 미리 할 수 있고. 정비사업 시행 지역의 토지나 건축물의 저당권자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해서 종전 토지, 건축물, 이 사람 분양시 안 했다고 그냥 가정해 볼게요. 분양시에도 여기 뭐 차익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아니면 5주택 가졌는데 뭐 1주택밖에 안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4주택에 대해서는 청산금 받을 수 있겠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급하기 전에 압류를 해야 되겠죠. 그럼 저당권 저당권 행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청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되고 분할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랬죠. 뭐 분할은 다 된다 그랬어요. 7번 관리처분계획, 관리처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하시면 종전토지의 지상권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아도 종전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동의받으면 사용이 돼요. 당장 뭐 공사 안 할 것 같으면 뭐 사업이 앞으로 5년, 10년 될 수도 있으니까. 재개발 사업의 관리 처분은 정비구역 안에 있는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을 포함한다. 맞아요? 이 사람한테 분양하는 거 아니에요. 지상권자는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거지. 재건축사업 시행은 재건축사업의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서 시장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되고 해당 관리처분계획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된다. 그래요? 인가받아야 되고 또 폐지할 때도 인가받아야 되고 이거 관리처분계획은 권리관계에 관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중지 폐지하는 것도 우리들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다 인가받아야 돼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만 이제 신고고.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 투기 과일지구에서의 주택의 공급은 1주택에 한정된다. 맞아요? 투정물이면 하나. 맞죠? 재건축 사업의 조합은 법령상 관리처분 기준을 조합은 전원 동의를 받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됐고, 오늘 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주택법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법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